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어요. 또래 주변 친구들처럼 학원도 거의 다니지 못했었죠. 학교 친구들은 수업이 끝나면 전부 학원차에 타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저는 혼자 터벅터벅 걸어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별로 없었고 집에서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항상 들고 다니는 인형이 하나 있었는데 마치 그게 제 유일한 친구인 것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함께 했었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늘 혼자였고 인형을 두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숙제하고 혼자 TV를 보며 지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똑같은 인형을 가지고 놀다 보니 너무 낡아서 구멍이 나고 망가지게 되었는데 그때도 제가 직접 엄마의 반지꼬리를 찾아 서툰 솜씨로 인형을 고쳐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첫 바느질이었고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온 엄마가 제가 인형을 고쳐놓은 솜씨를 보고 손끝이 야무지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에 구멍난 양말이나 바지 셔츠 등을 제가 다 수선했습니다. 누가 제대로 가르쳐준 적도 없고 어릴 때 할머니랑 엄마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어깨 너머로 지켜보며 배웠고 저는 제가 생각해도 바느질하는 것이 재미있고 재능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올라갔을 때 엄마가 동네에서 누가 안 쓰는 재봉틀이 있다고 해서 얻어오셨고 그때부터 집에서 이런저런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형 옷 같은 걸 만들었는데 어차피 만드는 거 조금 크게 만들면 사람이 입어도 되겠다 싶어서 남는 천으로 집에서 입을 만한 옷을 만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공부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하는 취미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아빠가 일하시다 쓰러져 오랜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돈 가져다 내고 제 용돈 받는 것 정도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아빠가 아프기 시작한 뒤로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어려워졌어요. 저는 당장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 일자리라도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엄청 말리며 반대하셨죠.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도 못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야? 절대 안 돼. 무조건 학교 다녀.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학교 끝까지 다녀. 그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엄마가 혼자서 새벽부터 일을 나가셨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혼자 감당하시느라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고생도 보람없이 아빠는 다시 건강을 되찾지 못하셨고 몇 개월 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장례식 내내 정말 세상이 떠날 듯 통곡을 하셨고 아빠의 장례식이 끝난 뒤로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으세요. 제가 수능을 보고 집에 돌아온 날 엄마가 치킨을 시켜주시면서 제게 했던 말이 대학 뒷바라지까지는 약속 못하지만 어떻게든 너가 대학 졸업까지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병원비와 남겨진 빚이 있어서 엄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셨을 거예요. 저는 수능 성적과는 상관없이 대학을 안 가고 취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엄마가 먼저 그걸 눈치채셨는지 몇 번이고 다짐을 받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 학자금 대출을 받든 어떻게든 제 힘으로 대학 졸업까지 하고 집안은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 엄마가 말씀을 하셨죠. 저도 엄마 뜻에 따라 대학 진학을 했고 나름대로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매번은 아니어도 장학금을 자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학비 걱정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의상 디자인 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비보다 더 힘들게 했던 건 제가 서울에서 먹고 살면서 쓰는 생활비와 대학에서 수업과 과제를 할 때 들어가는 재료비 같은 것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동대문 시장 안의 수선집에서 아르바이트 겸 취직을 했고 학교가 끝나면 저녁 시간부터 새벽까지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워낙에 옷 만지는 일을 좋아해서 나름대로 돈을 벌며 공부도 될 것 같았고 잘할 자신도 있었어요. 처음엔 옷을 망쳐서 혼난 적도 있지만 금방 한 사람 몫을 해낼 수 있게 되었고 사장님이 젊은 사람답지 않게 손이 야무지고 일을 빨리 배운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옷을 만들며 놀았던 것 덕분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도 친해지게 되었고, 사장님 소개로 동대문에 매장 2곳과 쇼핑몰을 하는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옷을 보여줬더니 자기 쇼핑몰에서 한번 팔아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옷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고, 몇 번의 작은 성공 끝에 아예 수선집을 그만두고 쇼핑몰 사장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게 되며 학교 다니는 것보다 아예 이쪽 길로 빠르게 나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을 중도 포기하고 매일 옷을 만들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외국 패션 잡지도 매일 보고 살면서 그때만큼 즐겁게 공부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기업에서 제대로 일을 배우진 못했지만 저는 현장에서 밑바닥 일부터 경험하며 그때 익힌 감각과 실력을 바탕으로 능력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쇼핑몰 사장님 밑에서 4년 동안 일을 했고 그 덕분에 엄마의 빚은 제가 다 갚아줄 수가 있었죠. 그 후에 제가 독립해서 회사를 차리겠다고 말을 하니 사장님이 원단이나 공장 사장님들을 엄청 많이 제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제 쇼핑몰을 차리게 되었고 직원들과 함께 옷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20대 나이에 작은 회사 사장 소리를 들으며 하루가 다르게 회사가 커져갔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 남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도 동대문 출신이고 저랑 똑같이 여성 의류를 취급하는 사람이다 보니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는 사장님이 술 한잔 하자고 부른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날을 계기로 자연스레 연애처럼 관계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가 자기 엄마가 하던 매장을 물려받아 본인이 직접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작은 공장도 하나 갖고 있는데 말이 공장이지. 시장 귀퉁이에 작은 공간을 빌려 미싱 여러 대를 놓고 옷을 만드는 소규모 시설이었어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말도 잘 통했고 회사를 운영하며 어디에 속내를 마음껏 털어놓지도 못하다 보니 심적으로 외로웠는데 남편이 제게 의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는 제가 항상 혼자서 고생하는 것 같아 불안했었다며 든든한 사람을 만나 잘 됐다고 좋아하셨어요. 남편은 제가 만든 옷에 대해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짜 감각이 남다르다.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헐 나은데? 역시 재능 있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다니까. 저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얼마 후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남자 쪽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는 상황이었고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엄마 앞이라지만 제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칭찬을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 집에 딱 맞는 며느리가 나타났는지 너무 신기하다니까요. 집안 사정도 양쪽이 비슷하니까 이게 천생연분 아닌가 싶어요. 저희 엄마는 제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셨고 상견례 이후 결혼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꽃피는 봄에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제 사업과 자기 사업을 합쳐서 관리하면 좋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사업체 2개를 따로 관리하느니 하나로 합치는 게 효율적이잖아. 나는 공장도 갖고 있으니까 당신이 디자인하면 직접 생산까지 할 수 있어. 남편이 계속 저를 설득했지만 덥석 좋다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지금 몇 년째 거래하고 있는 공장이 정말 옷 퀄리티를 잘 뽑아주고 그동안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당신 쪽 공장 생산력도 나는 잘 모르고 기존 업체랑 관계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량 다 몰아줄 수는 없어.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볼래? 일단 샘플 먼저 받아보고 싶어. 저는 일은 일이고 사적인 관계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남편은 이런 제 반응에 너무 서운해했습니다. 샘플 보자는 말도 서운하다 하고 자기 사업체를 못 믿는 거냐며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원래 거래하던 곳에 비하면 남편의 공장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작았고
저희가 물량이 한 번에 들어오면 엄청 많은 양을 찍어내야 하는데 남편 회사에서는 그 정도 양을 취급해 본 적도 없는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저대로 사업 이야기니까 서로 확실하게 하자는 건데 그걸 서운해하는 남편이 이해가 가질 않았죠. 심지어 남편이 이 일을 시어머니한테까지 이야기했고 어머님은 며칠 뒤에 저를 집으로 오라고 부르셨어요. 너 부부가 뭐냐? 부부는 원래 일심동체, 경제 공동체라고 하잖아.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남편 회사 쪽으로 물건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일을 안 해봤을 것 같다고? 안 해봤으니까 이번 기회로 배워가면 되잖아. 네 남편을 그렇게 못 믿어서 어떻게 같이 살 생각이야? 제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우기셨어요. 당장 남편 공장에 일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렸더니 제가 하는 말을 딱 자르고 소리를 버럭 지르셨습니다. 아니, 막말로 너가 정식으로 대학 나와서 디자인을 배우기로 했어? 시장 바닥에서 어깨 너머로 도둑 고양이처럼 배운 주제에 누가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이래봬도 내가 젊었을 때는 너보다 훨씬 크게 사업했던 사람이야. 내 아들은 Y대학 경영학과 나왔고 의상 디자인도 따로 공부했다. 객관적으로 봐도 너가 잘 알겠니? 우리가 잘 알겠니? 제 학벌을 언급하며 모멸감을 주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저는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결혼 생활에 금이 가는 걸 원치 않아 남편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고맙다며 자기 공장과 본인 매장 간판까지 전부 제 쇼핑몰 브랜드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싹 다 바꿔버렸고 본격적으로 저희 옷을 받아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편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늘어난 물량에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조금씩 설비도 늘리고 사람을 더 뽑으니 차츰 안정화되었습니다. 문제는 품질이었는데 분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일일이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검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합친 지 1년 만에 어느 정도 예전처럼 굴러가게 되었고 남편 회사의 직원은 2배가 넘게 늘었어요. 그래도 공장에서 물량 소화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길래 일정 부분은 다시 예전처럼 외주 일을 주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무렵쯤 남편이 점점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매일 바쁜 일이 있고 거래처 직원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남편 회사 돌아가는 스케줄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크게 뒤통수를 맞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먼저 돌아와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제 쇼핑몰 브랜드를 본인 이름으로 상표 등록했다는 통지서를 확인하게 되었죠. 저는 놀라서 바로 남편 회사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저를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진작에 상표 등록을 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리 급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았고 누가 함부로 따라할 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제 브랜드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하고 저 몰래 자기 쇼핑몰까지 런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남편 마음대로 준비를 했던 거죠.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나서야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희 쇼핑몰 물량을 자기들 공장에서 만들라고 사람을 괴롭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역시나 제 번호를 진작에 차단한 것 같았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이 처음 보는 여자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고 뒤에는 시어머니도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둘이 함께 차를 타고 떠나버렸고 어머님은 그 차가 골목에서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뛰어가서 어머님을 붙들고 이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너 왜 이러니?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사람 놀랐잖아. 어머니, 저 사람 옆에 탄 여자 누구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남편이 제 브랜드 뺏어간 거 알고 계셨죠? 어떻게 다들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것하고는 저 사람은 너희 남편 회사에 크게 투자해 주실 분이야. 그래서 내가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어 집으로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상표 등록한 게 뭐가 그리 문제냐?
부부 사이에 누가 돈을 버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을 해놓고 저를 밀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더 이상 어머님도 저를 만나주지 않았고 남편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어도 신호만 가지 한 번 받지도 않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건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이 터지고 딱 보름이 지났을 때 남편은 제가 의부증이 너무 심해서 같이 못 살겠다며 이혼 서류를 만들어 제게 보냈어요. 저는 이혼 서류와 내용 증명을 받아보고 완전히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예 처음 저를 만났을 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아무리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저 남편의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몇 달 버티다가 도저히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더 이상 사람이 싫고 다시 사업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격려 덕분에 조금씩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의외로 예전의 거래처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금방 예전과 비슷하게 할 수 있었어요. 전 남편 때문에 예전 그 브랜드를 그대로 쓰지는 못하지만 다시 제 얼굴 걸고 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고객들이 금방 찾아주시더라고요. 모델도 예전에 그 모델분들을 다시 썼고 옷도 예전 스타일 그대로 만들었더니 아마도 같은 고객님들이 구매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한번 해본 일이라 똑같이 다시 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남편과 이혼하고 3년 만에 예전 회사보다 매출이 훨씬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혼자 마음고생도 많았고 무엇보다 전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밤에 잠도 못 자고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노력한 사람이 해낸다고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서 기뻤어요. 이제는 예전보다 한결 여유가 생겨서 주말마다 엄마를 모시고 좋은 곳으로 놀러 다니는데 얼마 전에 엄마와 드라이브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였는데 가든 형식의 고깃집에서 둘 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숯불을 나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반찬을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먼저 발견했지만 너무 놀라서 못 본 척 했는데 저희 엄마가 불을 넣으러 온 남편에게 아는 척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저희를 알아보더니 엄청 당황을 하는 눈치였고 다시는 저희 테이블 근처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자초지종 따위는 묻고 싶지도 않아서 조용히 밥을 먹고 계산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이 계속 나길래 예전에 알고 지내던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전 남편 소식을 물었죠. 딱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났고 사업을 무리하게 늘리면서 빚을 너무 많이 지는 바람에 회복도 불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남편 회사에 투자를 해주기로 했던 그 여자는 애초부터 사기꾼이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사채업자까지 소개시켜주는 바람에 엄청난 빚까지 지게 만들었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쌤통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20대부터 피땀 흘려서 만든 브랜드가 그런 인간들 손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이 바닥에서 제 브랜드를 못 본 지 한참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하느라 바빴고 예전 쇼핑몰 들어가면 전 남편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아예 안 보고 살았거든요. 며칠 후에 전 남편이 저희 회사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걸어서 그날 저를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며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겠냐고 뻔뻔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내가 그때는 사기꾼한테 속아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잖아. 너 요즘도 잘 나가더라? 내가 공장 쪽은 자신 있잖아. 공장은 내가 맡아서 할게. 어때? 우리 다시 해보자.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치고 전화 잘못 걸었다고. 우리 회사는 잡상인 상대 안 한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혼한 이후로도 핸드폰 번호를 안 바꾸고 있었더니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차단해버리고 다시는 그 고깃집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회사까지 찾아오면 어쩌나 싶었지만 다행히 그럴 배짱은 없었나 봐요. 더 이상 그 인간들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저는 지금 엄마와 둘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재혼 생각은 없고요. 언젠가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만나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훨씬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엄마와 1년에 2번 정도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은 좋아요. 열심히 살아온 보상을 받고 제대로 엄마와 함께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지방 도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돌싱입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살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벌써 3년도 지난 일이네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곳 생활도 꽤 익숙해지고 많은 면에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조용히 살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정말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았어요. 일에 엄청난 열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저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며 조용히 지내는 생활에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학창시절만큼이나 직장 생활도 무난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선을 한번 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저희 큰이모가 얼마나 선을 보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던지 그 등살에 못 이긴 저희 엄마까지 한번 나가서 얼굴 보고 차라도 마시고 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큰이모는 여자 나이가 꽉 찼는데 맨날 그렇게 혼자 놀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해야 한다며 너무 옛날 사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생각 없고 나중에 때가 되면 알아서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던지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제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큰이모가 옆에서 호들갑을 치고 닥달을 하니 귀가 팔랑팔랑 하신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얼마 후에 등을 떠밀려서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 당시에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고 선자리도 제가 원해서 나간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내키지 않는 티를 내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예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굉장히 매너 있게 저를 대하며 식사 자리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카페로 자리를 옮겨 1시간 정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건 이 사람은 자기 형과 함께 작은 사업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규모가 그리 크진 않아도 작고 내실이 있는 회사라 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눌수록 사람이 허세 없이 진솔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애초에 아무런 마음 없이 나온 자리라서 제게 하는 질문에도 틱틱대며 단답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그런 저한테도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 뒤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솔직히 끌린 게 사실이에요. 그날 이후로 몇 번의 만남과 식사 자리가 더 있었고 이 사람이 저한테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심 마음이 있던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내 덕이야. 그렇게 좋은 남자 만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 나중에 너희들 결혼하면 나한테 옷 한 벌 해줘야 하는 거 알지? 큰이모는 이 모든 것이 본인 덕이라며 엄청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엄마도 제가 진지하게 연애하는 것이 싫지는 않으셨는지 저 대신 큰이모에게 진짜로 옷을 선물하셨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1년 뒤에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초반 3년 정도는 정말 평범하고 안정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에 와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 어쩌지?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형이 연락이 안 되네. 형한테 이번 달 직원들 급여 줄 돈이랑 거래처 결제 대금까지 다 있는데
전화기도 꺼져 있고 연락을 안 받아. 뭐? 그럼 어떡해? 당신 회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저희도 그 당시에 새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간 상황이라서 남편 회사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시부모님하고도 연락이 끊겼다 하고 남편이 밤에 잠도 못 잔 채 주변에 수소문을 하고 찾아다녔지만 전혀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그래도 찾지 못했어요. 피해 금액은 처음 남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단순히 결제 대금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과 오래된 거래처 사장님께 회사 이름으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새로 산 지 1년도 안 된 집을 다시 팔고 저희 부부가 가진 재산을 다 쏟아부었지만 결국 회사 부도를 막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의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우리 남편과 아주버님은 원래 이복 형제였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예전에 아주버님을 낳았던 분과 사별을 하고 그 뒤로 얼마 후에 지금 시어머니와 재혼을 해서 저희 남편을 갖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에 대한 원망이 말도 못했어요. 저희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경찰에서 아직도 못 찾았대? 아니, 이 조그만 나라에서 대체 어디로 숨은 거야? 몇 달이 지났는데 사람 흔적도 못 찾은 게 말이 돼? 당신은 공동대표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회사는 망했어도 직원들은 퇴직금 달라고 아우성이잖아. 이제 차도 팔았고 더 남은 재산도 없어. 나도 답답해. 형이 갈 만한 곳은 경찰한테 다 알려줬고 은행 거래 내역도 전혀 없대. 형이라 믿고 모든 걸 맡긴 건데 이렇게 한탕에 먹고 사라질 줄은 몰랐지. 남편은 모든 걸 체념한 듯 보였어요. 저 역시도 이제는 아무런 도리가 없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결국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웠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줄 알았지만 겨우 돈 때문에 사이가 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욕까지 하면서 싸우다가 남편이 물건까지 집어던지고는 결국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도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남편 회사마저 이 모양이 되자 수입이 하나도 없이 재산도 모두 날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버티는 중이라 더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저는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나 된 상태였는데 워낙 정신없는 와중이라 아이가 생긴 것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죠. 기다리던 아이가 생긴 것이 기쁘기는 했지만 대놓고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뭔가 못마땅한 눈치더라고요. 제가 아이 생겼다고 말을 했는데도 뚱한 표정으로 별다른 반응이 없길래 저는 남편에게 최소한 좋아하는 티는 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화를 냈습니다. 뭐? 좋아하는 티를 내달라고? 이 상황에서 애가 생겼다는데 어떻게 좋아하냐? 너도 좀 정신 차려라.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래도 우리 애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그렇게 막막하면 집에서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다른 일이라도 찾아봐. 회사 그렇게 날아가고 지금까지 당신은 뭐 했어? 방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술만 먹고 세월만 보내는 중이잖아. 이런 모습 보는 거 나도 정말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렇게까지 말을 했지만 남편은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셔댔습니다. 저라도 나서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경력이 끊겼고 제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통장의 마이너스는 점점 늘어났고 저와 남편은 눈만 마주치면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사이가 되었죠. 남편과 둘이 싸우는 것도 힘든데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매일 집에 찾아와 이 모든 상황이 제 탓이라며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너는 서방이 힘든데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맨날 괴롭히고 잡아먹으려고 드는구나. 너네가 그렇게 된 건 따지고 보면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야. 너가 능력이 있었으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겠지? 시어머니는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걸 자랑하면서 본인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웃겼어요. 예전에 뭘 했던 지금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사신 지 20년 가까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저와 남편의 불화가 길어지니 집까지 찾아와서 매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불만이라 듣고만 있지 않았고 어머님한테 임신한 제가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하냐고 따지고 들기 시작하자 어머님은 더 펄펄 뛰셨어요. 또 제가 시어머니와 싸우고 나면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버릇없이 목소리 높인다며 또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싸움이 양가 부모님의 싸움이 되었고 결국에는 두 집안이 만나서 결판을 짓자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 찾아오신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자네를 믿고 딸을 맡겼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사업이야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쩔어 지낼 생각인가? 홀몸도 아닌 우리 딸한테 나가서 생활비 벌어오라고 하질 않나? 자네는 나중에 자식 태어나면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자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화를 못 참고 끼어들어 친정엄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일부러 그랬겠어? 얘는 속이 얼마나 타들어갈지 짐작이나 해봤냐고? 며느리가 이렇게 속만 벅벅 긁어대는 성미가 누굴 닮았나 했네. 저희 부부의 일이 부모님의 싸움이 되었고 집안 상황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말리는 와중에도 남편은 그런 일에 신경 쓰기 싫다는 듯 방문을 쾅소리 나게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저한테 이런 집구석에 더 있지 말라고 당장 친정으로 가자며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남편이 죄송해하며 사과라도 하는 모양새였으면 모르겠는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죠. 저는 답답한 나머지 닫힌 방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와서 이야기 좀 해보라고 다 큰 어른이 왜 이렇게 애처럼 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저는 엄마 아빠와 함께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준비에 들어갔고 우리 문제는 법원에서 해결하자고 남편에게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있으니 제 인생이 꼭 실패한 패배자가 된 기분이라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보내는 서류를 받자마자 전화를 하더니 일단 만나자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내가 미안하다. 이제 와서 만나면 뭐 어쩌게. 이왕 이렇게 된 거 각자 잘 살자.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더라고요. 연락을 제가 계속 거절했더니 남편은 저희 친정에까지 찾아와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무릎 꿇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친정 부모님께도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겠다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 아이도 있었고 이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잘 되던 사업이 배다른 형 때문에 갑자기 망해버렸으니 그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까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여준 정 떨어지는 태도 때문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처음엔 그냥 돌아가라 하고 돌려보냈지만 며칠 동안 매일같이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기회를 달라고 하는 바람에 마음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대로 용서해줄 수는 없다고 남편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예정인지 각서를 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도 형식적으로나마 화해를 하고 일단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아직도 마음속에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과 행동이 남아있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일단 겉으로라도 잘 지내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남편도 얼마 후 바로 일자리를 구해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남편과 제 사이는 서먹했지만 그래도 겉으로나마 행복한 척 지냈어요. 하지만 출산 예정일을 60일 정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제가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다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가까운 곳에 드라이브라도 가자는 말을 하더군요. 한밤중에 드라이브라니 조금 의아했지만 막상 나와서 밤바람을 맞으며 달리고 있으니 답답한 속이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 근처 산중턱에 있는 경양식 레스토랑에서 돈가스도 먹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습니다.
왠지 예전처럼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어 좋더라고요. 마음은 즐거운데 몸이 무거워서 금방 피곤해졌고, 저는 남편에게 집에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카페를 나와 차에 탔는데 남편이 갑자기 화장실 다녀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조수석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차가 자기 혼자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카페가 산중턱에 있는 카페고 도로에서 약간 올라온 절벽 같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차가 앞으로 굴러가는데 그 앞은 10m가 넘는 계곡으로 떨어지는 절벽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남편도 뒤에 있다가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이대로 떨어지면 무조건 죽겠다는 생각에 조수석에서 운전대 핸들을 잡고 미친 듯이 제 쪽으로 끌어당기며 돌렸어요. 그렇게 절벽으로 향하던 차를 옆으로 방향을 돌렸고 카페 진입로 언덕길을 한참 굴러 내려가고 도로를 횡단한 뒤에 커다란 바위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나서야 겨우 차가 멈췄습니다. 만약 그때 길에 차가 다니고 있었다면 또 다른 2차, 3차 충돌로 더 큰 사고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바위에 충돌하기 전에 뱃속 아이가 생각나서 몸을 웅크리고 보호하려고 했지만 쾅 하는 충격과 함께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119가 도착해서 저를 차에서 꺼내고 있을 때 다시 정신이 들었는데 그때 언뜻 보니 차는 앞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고 에어백이 전부 터졌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팔이 부러진 곳 말고는 사고에 비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문제는 뱃속의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날의 기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그냥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병원에 누워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다가 웃다가 실성한 사람처럼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저 혼자 있을 때 보험회사 사고 조사원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일단 제 명함부터 받으시고요. 그날 사고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요? 보험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 가입되어 있을 텐데 차도 남편 차고요. 그게 아니라 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고 조사를 하다가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아내분 생명보험을 들어두신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생명보험은 저희 결혼하고 같이 들었는데 남편이 들자고 해서 같이 들었거든요. 차량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녹화도 없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사고 충격으로 고장났다고 했어요. 뭔가 취조당하는 느낌이 들어 불안했고 좋지 않은 예감에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정말 죄송한 질문이지만 그날 뭔가 이상한 점이 없었나요? 아니요, 남편이 화장실 다녀온다고 해서 내렸는데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차가 앞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남편분께서 중립 상태로 차를 두고 내리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 사람이 명함을 주고 돌아가고 난 뒤에 저는 머릿속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인간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의심이 시작되자 두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의문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고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항상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퇴원하고 집으로 왔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진해서 정성스레 저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는 약만 먹으면 얼마 못 가 정신을 잃고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졸음이 오는 약이라 해도 이렇게 정신없이 몇 시간을 쓰러지진 않을 텐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느 날은 시모가 주는 약을 먹는 척하고 입에서 뱉은 후에 그로부터 몇 분 뒤에 자는 척을 하고 누워 있었죠. 그랬더니 남편과 어머님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엄마,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나중에 부검이라도 해보면 어떡해? 그건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어차피 자식 잃고 우울증 걸려서 약 먹었다고 하면 되니까 의심도 안 할 거야. 거기까지 듣고 있는데 머리털이 쭉 펴서는 기분이었고 조용히 경찰에 문자로 신고했어요. 잠시 후에 경찰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더니 거실에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체 경찰이 무슨 일이냐며 놀라더라고요. 그때 저는 방에서 뛰쳐나와 현관까지 내달렸고 경찰 두 분에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약을 먹이고 독살하려 한다고 살려달라 말했습니다. 경찰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저랑 같이 집안을 샅샅이 뒤졌더니 남편 컴퓨터 방 책상 서랍에서 엄청난 양의 약들이 발견되었어요. 남편은 그게 자기가 먹는 약이라고 주장했고 저는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보니 어머님과 남편 이름으로 고용량의 수면제를 계속 처방을 받았더라고요. 저한테 먹으라고 챙겨준 약에 그 수면제를 몇 알씩 섞어서 먹이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카페 주차장 CCTV 분석 결과도 나왔는데 남편이 화장실을 가는 도중에 손을 쓰지 않고 차 뒤에서 몸통으로 밀고 있는 장면도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생명보험금을 노린 것이었어요. 진짜 소름 돋았던 사실은 실종 상태가 되어버린 아주버님 역시 어머님 앞으로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언젠가 사망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보험금도 타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소름이 돋고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이었죠. 돈에 눈이 멀어 가족들을 해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상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할 무렵부터 하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회사를 일부러 부도내고 배다른 형과 저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판사에게 반성문까지 쓰면서 선처를 요구하며 싹싹 빌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도 몰라뵌다는 소리만 들었지 진짜 그런 인간들을 겪어보니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당시에는 삶의 회의감이 들고 사람이 싫어져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아무도 저를 알지 못하는 지방 작은 도시로 내려와 지금 이곳에 정착을 했어요. 전부 지나간 일이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을 했고 이렇게 담담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도 가끔은 남편이 저를 차에 태워서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그런 악몽을 꾸고는 해요. 아마도 제가 당황해서 그냥 멍하니 있었다면 그대로 절벽으로 떨어져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다시 얻은 두 번째 인생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